역사 역설. 조선에는 왕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이름을 알고 그가 낳은 세자를 알고 그 옆에 있던 후궁의 이름도 압니다. 하지만 그 왕이 매일 입던 옷을 누가 입혀주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매일 먹던 밥을 누가 차렸는지도, 그 왕이 잠들기 전 방을 닫고 이불을 펴고 촛불을 끄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기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항상 수천 명의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여자들. 그러나 왕의 몸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왕은 밥을 먹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의 삶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권력과 음모, 왕과 후궁의 사랑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궁녀였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해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무의 여자도 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늙어가야 했습니다. 결혼도, 가정도, 자기 인생도 없이 왕의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궁궐의 뒤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왕이 아니라 왕을 둘러싼 수천 명의 여자들. 그들의 이름 없는 삶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받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지. 조선의 궁녀들, 왕의 집에서 늙어간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궁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의 법과 기록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조선에서 궁녀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도 없고 어디서 살지 정할 수도 없고 심지어 궁 밖으로 나갈 때조차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소유물에게 적용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읽다 보면 궁녀를 가리키는 표현이 사뭇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궁인을 하사하다, 궁인을 내려주다, 궁인을 거두다. 이 말들은 마치 비단이나 말 혹은 땅을 주고받는 것처럼 쓰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그저 옛말로 넘기기 쉽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물건처럼 이리저리 이동하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왕들은 궁녀를 신하에게 하사하곤 했습니다. 공을 세운 신하에게 말이나 노비를 내리는 대신 궁녀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조선의 성이라며 궁녀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궁녀는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 신하를 원했는지, 그 나라로 가고 싶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이 가진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궁녀를 돌려보내달라는 신하의 청이 나오는 대목도 있습니다. 전에 하사받은 궁인이 병들어 쓰기 어렵습니다. 다른 궁인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문장은 너무 차분해서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병들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고장나면 교체하듯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녀의 몸은 왕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녀가 병에 걸리면 왕실이 치료했고 궁녀가 죽으면 왕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궁녀는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궁녀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가능성은 실제로 후궁이 되느냐와는 상관없었습니다. 왕의 것이 될 수 있는 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몸은 이미 왕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왕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가 됩니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궁녀가 몰래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엄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궁중기강의 문제로 읽지만 당시 조선은 그것을 왕의 소유물을 훼손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 궁녀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궁녀들은 여자였습니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순이 궁녀의 삶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실은 궁녀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얼마나 일하는지, 어디에 배치할지, 누구와 가까운지, 몸 상태는 어떤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감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 없었고 인생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딸이 한 나라의 재산이 됩니다. 우리는 조선의 왕과 신하를 떠올리지만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수천 명의 여자들이 조용히 자기 인생을 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녀라고 해서 다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겉으로 보면 화려한 왕의 집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냉정한 조직이었습니다. 부서가 있었고 직급이 있었고 평가가 있었고 줄을 잘 서느냐 못 서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렸습니다. 궁녀도 그 조직의 말단 직원이었고 누군가는 침전으로 가고 누군가는 수락관으로 가고 누군가는 침방이나 의녀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배치가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선망하던 자리는 왕과 왕비의 침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궁녀들은 왕의 얼굴을 매일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도와드리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히고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왕의 숨결, 왕의 체온, 왕의 사소한 표정까지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침전 근무는 위험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후궁들이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저 옷을 갈아입혀주던 나인이 어느 날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고 아이를 낳아 세자의 어머니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언제나 질투와 긴장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반면 수라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왕의 밥상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국이 무엇인지, 반찬이 무엇인지, 밥의 상태가 어떤지 이 모든 것이 수라간 궁녀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음식은 곧 왕의 생명이었습니다. 독이 들었는지, 상한 것이 아닌지, 누가 무엇을 넣었는지. 그래서 수라가는 항상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음식 문제로 수라간 궁녀가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수 한 번이 곧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침방에서 일하는 궁녀들은 왕과 왕비의 옷과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궁궐의 사생활이 모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어떤 옷을 입는지, 왕비가 어떤 체형인지, 후궁이 임신했는지 이 모든 것이 침방 궁녀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역시 정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의녀들은 궁 안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비의 임신, 후궁의 유산, 궁녀의 병, 성병, 출산, 월경. 이 모든 것을 의녀들은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녀는 의사이자 증인이자 때로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후궁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녀 사회는 조용하지만 치열했습니다. 누구와 가까운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어떤 상궁의 사람인지에 따라 인생이 갈렸습니다. 궁녀는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서로를 가장 많이 의식하는 경쟁자였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 우리가 사는 회사와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도 어느 팀에 속했는지, 어느 상사를 만났는지에 따라 인생이 갈리는 것처럼 조선의 궁녀들도 같은 담장 안에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궁녀에게 연애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궁녀는 언젠가 왕의 여자가 될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궁이 되느냐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가능성 자체가 그들의 몸을 이미 왕실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궁녀가 다른 남자를 본다는 것, 눈을 마주친다는 것, 말을 건넨다는 것조차 조선의 법에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궁녀가 남자 하인과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엄한 처벌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는지 외로웠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왕의 소유물에 다른 사람이 손을 뗀 사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사람이었습니다. 15살에 들어와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신이 되도록 같은 방, 같은 담장, 같은 복도에서 여자들만 보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조선이라도 이것이 자연스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기록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궁녀들 사이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자매처럼 지냈다. 서로를 각별히 아꼈다. 항상 함께 잤다. 실록은 그 이상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긴다는 것도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감정과 몸이 얽힌 관계라는 것도 왕조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그들의 욕망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궁녀에게 남자는 금지되었고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들의 외로움과 욕망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이 관계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 같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붙잡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방, 같은 시간, 같은 규칙.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궁녀의 사랑은 조선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지만 실제로는 궁 안 곳곳에 숨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허락도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주 조용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오래 남았습니다. 궁녀 사회는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궁궐을 떠올리면 질서정연하고 말소리조차 낮추는 공간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 안은 늘 사람 냄새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자가 한 담장 안에서 같은 규칙 아래 같은 남자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 갈등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궁녀 사회에도 권력이 있었습니다. 왕비를 가까이서 모시는 상궁, 후궁의 침전을 관리하는 궁녀, 수락안에서 힘을 쥔 나인, 침방에서 정보가 모이는 사람들. 이들은 겉으로는 모두 고개 숙인 여자들이었지만 안으로는 각자의 세력을 만들고 사람을 거느렸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상궁이 자기 사람을 요직에 꽂고 마음에 들지 않는 궁녀를 한직으로 쫓아내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의 정치를 신하들의 싸움으로만 생각하지만 궁 안에서도 작은 정치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궁이 생길 때마다 궁녀 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어떤 궁녀가 왕이 눈에 들면 그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궁녀의 방에 배치된 사람들, 그녀를 도와주는 나인들, 그녀의 말을 전하는 상궁들.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 안의 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의 궁녀들은 하루아침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왕뿐만 아니라 후궁의 눈치도 살피며 살아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궁녀들끼리 서로를 모함하는 사건들이 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어 상궁을 곤란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없는 말을 만들어 왕에게 전하고 누군가는 동료를 몰아내기 위해 비밀을 흘립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조용한 궁중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사회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수라가는 특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왕의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곧바로 그날 근무한 궁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라간 궁녀들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상대를 몰아내려는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실록에는 음식 문제로 궁녀가 형문을 당하고 쫓겨난 사건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모함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침전 근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 가까이에서 일하는 궁녀는 늘 다른 궁녀들의 시선과 질투를 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왕이 눈에 들면 우리는 다 밀려난다. 이 생각이 궁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실수를 기다리고 흉을 보고 작은 잘못을 크게 만들어 상궁에게 보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궁녀는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궁녀 사회 안에서도 약자와 강자는 나뉘었습니다. 어느 상궁의 사람인지, 어느 후궁의 라인인지, 어느 부서에 속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안전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왕보다도 자기 위의 상궁과 자기 옆의 동료를 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어느 팀에 속했는지, 어느 상사를 만났는지에 따라 인생이 갈리는 것처럼 조선의 궁녀들도 같은 담장 안에서 서로 다른 운명을 살았습니다. 궁녀 인생은 짧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궁녀들은 10세 열내에 들어와 56이 넘을 때까지 궁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왕보다도 오래 그 궁궐을 지켰습니다. 임금이 바뀌고 왕비가 바뀌고 후궁이 바뀌어도 그녀들은 같은 담장, 같은 복도, 같은 방에서 늙어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들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자기 손에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에는 궁녀를 방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일할 수 없게 되면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를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궁녀들은 대부분 집도 남편도 아이도 없는 상태로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방출된 궁녀들이 살 길이 없어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청원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궁 안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궁궐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집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은 궁 안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음식을 나르고 방을 닦고 아이를 돌보고 후궁을 보좌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 일 덕분에 조선의 왕실은 매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늙고 병들면 그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궁 밖으로 밀려납니다. 궁 밖의 세상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들어왔기 때문에 친정도 끊겼고 결혼도 못했기 때문에 의지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찰로 들어갔고 어떤 이는
기생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이는 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녀들은 차라리 궁 안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이 유일하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궁 밖에서는 그들은 아무도 아니었지만 궁 안에서는 비록 이름 없는 나인일지라도 자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왕과 왕비, 후궁과 세자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역사 뒤에는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다 사라진 수천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역사가 돌아가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궁녀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궁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있었던 이상한 사람들처럼 떠올리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집의 딸이었고 어느 집의 언니였고 어느 집의 아이였습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건 능력이나 운명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자리에 그들을 불러놓았기 때문입니다. 궁녀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 때문에 자기 꿈을 미뤄둔 사람들, 가족을 위해 자기 인생을 뒤로 보낸 사람들, 회사와 조직을 위해 자기 시간을 조금씩 내어준 사람들, 조선의 궁녀도 그랬습니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조금씩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궁녀들은 13살에 자기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어디에 있을지, 누구와 함께 할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궁녀를 보며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인생에는 우리와 닮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말을 삼키고 눈치를 보고 때로는 자기 마음을 접는 것. 궁녀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만 그 무대가 궁궐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왕과 장군, 신하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매일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궁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왕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왕조가 하루하루 돌아가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이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역사를 떠받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궁녀는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해 궁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아무의 여자도 되지 못한 채 왕조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그들은 사랑도, 가정도, 자기 이름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같은 복도를 닦고 같은 방을 정리하고 같은 음식을 나르며 조용히 시간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보낸 시간은 궁궐의 벽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경복궁 창덕궁이 마루를 걸어보면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오가던 발자국의 감촉이 어쩐지 느껴집니다.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간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궁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방식은 지금의 우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